생물학적인 리듬과 상처 치유라. 다음으로 다룰 질문은 다양한 에너지 치료사들의 손에서 방출되는 진동장의 원천과 그 신호들이 일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통해서 스캔 또는 탐색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하고 놀라운 해답에 이르게 되었다. 그 핵심은 생물학적인 리듬과 그들이 조절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손상이 복구되는 과정에는 넓은 스펙트럼의 생물학적인 리듬들이 관여하는데 이것들은 다양한 조직 성분들을 대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조직화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답할 수가 있다. 상처 치유는 놀랍고도 복잡한 과정으로서 다양한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협동하여 활동한다. 각각의 상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조와 기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몸의 반응은 정확하고 적절해야 한다. 국소 과정과 전신 과정 사이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광범위한 생리적인 반응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복구가 완료되면 이 모든 과정은 하향 조절되어야 한다. 어떤 치유 과정은 손상 이후에도 수주 또는 그 이상 지속이 된다. 최근까지 의학적인 접근은 거의 분자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연구자들은 조직의 회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발견해왔다. 혈액응고는 많은 다른 물질들이 관여하는 일련의 반응들로 이루어진다. 선유포 세포 성장인자들은 콜라겐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분뇨를 자극한다. 콜라겐은 상처 치유에서 사용되는 주요 구조 단백질이다. 따라서 치유는 손상된 부위에 직접적으로 천연 성장인자나 그 성장인자의 유전자를 추가하여 촉진될 수가 있다. 1994년 어떻게 분자들이 대사 경로를 활성화 또는 불활성화 시켜서 세포 내 과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빠진 무언가가 있다. 조절 물질들이 간만히 세포 조직 그리고 장기의 정교한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청사진. 헤럴드 섹스턴 버는 에너지 장애의 생체 시스템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확신했다. 분자 생물학은 각 부분들이 제조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나 생체장에서 발휘되는 힘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모아 모종의 유의미한 방식으로 생명의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내게 한다. 표 15의 1 마지막 항목은 버의 가설을 지지한다. 성장인자들은 신경의 성장 자극이나 25Hz와 50Hz는 자기 불쓰는 그 효과를 보강 또는 강화한다. 그러므로 또 다른 가설이 만들어진다. 가설. 생체 시스템의 조직화의 작동 그리고 복구에 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분자들의 조절 효과와 에너지 장의 조절 효과를 모두 이해해야 한다. 유전자들은 적절한 향의 분자들의 생산을 지배하고 에너지 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의 패턴들을 분자들을 함께 모아서 기능적인 구조를 만들도록 한다. 가설. 세포 활동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소통의 결과로서 다양한 전기, 전자, 자기 그리고 다른 에너지들의 현상들이 건강한 조직 내에서 발생한다. 그 결과로 발생한 에너지 장은 건강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방사가 된다. 물리적인 외상에 의해서 생겼던 감정적인 트라우마에 의해 생겼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치유 과정을 개시하고 조율하는 자연적인 조절 신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처다. 건강한 조직은 그러한 상처에 가까이 갖다 대면 필수적인 정보가 에너지 장을 통해 전달되고 소통의 채널이 열려서 치유의 과정이 점화된다. 치유의 과정이 점화된다. 극저주파 신호의 원천. 심장 내
그리고 몇몇 다른 장기들의 활동으로 ELF 범위의 전자가 스펙트럼의 파동에 일어난다. 뇌파의 주요 주파수는 그림 15.12에 나타나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로버트 베커 등은 치유에서 뇌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해왔다. 이런 연구들은 바디워크와 동작 치료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지닌다. 베커의 연구는 마라카의 X 시그널 시스템에서의 미지수 중 하나를 규명하였다. 11장 참조. 파동 델타 1에서 3, 4에 7, 8에 4, 14에서 50, 저럭저럭저럭저럭저럭. 뇌파가 작을수록 좀 여리네. 여린 뇌파, 델타, 세타,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알파파는 좀 빠르구만. 베타는 아주 빠르고, 알파. 뇌파에서 이렇게 현대 신경생리학은 뇌에 있는 세포 중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 세포들의 활동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1990년, 91년. 신경학설은 신경계의 모든 기능이 뉴런들의 활동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뇌 기능의 통합은 뉴런들의 거대한 성로 연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관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뇌 세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경주위 결합조직 세포에 내재되어 있는 진화적으로 훨씬 오래된 정보 시스템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신경주위 세포들은 미세한 신경 말단까지 전신의 모든 신경 섬유를 감싸고 있다. 신경주위 시스템은 모든 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조직에 도달할 수 있는 직류 소통 시스템이다. 신경주위 시스템은 손상복구를 조정하는 일종의 손상 전류를 형성한다. 역사적으로 손상 전이는 신경의 안정 전이와 활동 전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발견되었다. 1970년. 손상 전류는 상처 부위에서 발생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전류의 기능 중에서 하나는 몸의 나머지 부분들 이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이 전류는 또한 이동성이 있는 피부의 세포들과 백혈구들, 섬유모 세포들을 모은다. 마지막으로 손상 전류는 조직이 치유되면서 변화하는데 그럼으로써 주위 조직의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해준다. 베커의 연구는 손상 전류는 이온화 전류가 아니라 자기장에 민감한 반도체 전류임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현상은 신경주위 결합 조직과 주변의 생체 매트릭스에 의해서 일어난다. 1961년. 몸에 있는 다른 조직들은 연속적인 결합 조직의 층으로 쌓여 있다. 혈관계는 혈관주위 결합 조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림프계는 림프 주변 결합 조직에, 근육계는 근막에, 뼈는 뼈막에 쌓여 있다. 개념적으로 생체 매트릭스는 이와 같은 모든 결합 조직 시스템을 포함하여 그 속에 있는 세포 골격 및 핵 내 골격도 포함한다. 뇌의 직류장의 진동인 뇌파는 뇌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훌륭한 전도체인 선언기를 통해서 그리고 말초신경과 신경주위 시스템을 따라서 전파되어 신경이 분포된 인체의 모든 부위에 도달한다. 이와 비슷하게 심장의 전기적 활동도 심장 근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계와 혈관 주위 결합 조직 그리고 생체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전신의 모든 부위에 전파된다. 측정 가능한 뇌파들은 뉴런들의 거대한 집단을 통해서 규칙적이고 동기화된 직류 전류가 전파되면서 발생한다. 그 장은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부분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류가 체성 감각 피질의 수직 방향 피라미드 신경부에서 평행하게 배열한 수많은 뉴런들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2012년. 베커의 연구는 뇌파가 의식 상태를 포함한 신경계의 전반적인 작동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개념에는 신경생리학적인 뒷받침이 있다. 뇌파는 개별 뉴런들 주변에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국소장을 유발한다. 이렇게 형성된 국소장은 자극에 대한 뉴런의 민감도를 결정한다.
뉴런의 신호 발성 대기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탈분국 역지로 불린다. 국소장이 준비시켜 놓으면 작은 자극도 신경세포의 점화를 유발할 수 있다. 국소장이 점화 수준보다 차이가 클 때, 역지에서 멀 때 신경이 흥분되려면 훨씬 큰 자극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경세포의 흥분성에도 리듬이 생긴다. 미세 전극을 이용한 정교한 연구에서 밝혀낸 바로는 뇌에서의 신경 발화 가능성이 뇌파와 연결되어 리드미컬하게 변하였다. 1970년 뇌파 페이스메이커. 뇌파는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순간순간 변한다. 뇌파의 페이스메이커 또는 리듬 영역은 뇌의 깊숙한 곳 시성에 위치한다. 이 시스템은 시성의 파동 생성기 또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알려져 있다. 1968년 정밀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 리듬의 세포 기전이 밝혀지고 있다. 칼슘 이온이 시상 피질 뉴런 내로 서서히 흘러 들어가면 이 뉴런이 1.5, 28 동안의 진동으로서 뇌파가 개시되고 동기화되며 이어서 위쪽 뇌 전체로 퍼진다. 그리고 시상 피질 뉴런의 칼슘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시상 파동이 멈춘다. 5에서 25초 동안에 지속되는 이 침묵기 동안에 뇌파는 자유 진행한다고 이야기된다. 피질 뇌파가 외부의 장에 동조화되기 특별히 쉬운 때가 아마도 이 침묵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다시 신경세포의 칼슘 농도가 파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돌아오면 시상파동이 새로 시작이 된다. 뇌파는 뇌를 통해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 주위 시스템을 통해서 신경기를 거쳐서 유기체의 모든 부위로 퍼진다. 이런 방법으로 뇌파는 전체 신경계의 전반적인 민감도와 활성을 조절한다. 1990년 생물학적인 리듬의 동조화보다 논쟁적인 주제는 이 장은 에너지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포함하여 외부 신호들이 시상의 침묵기 또는 자유진행기간 동안에 뇌파를 동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독자는 생물학적인 리듬의 동조화가 사장에서 논의된 기계론과 생기론처럼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생물학적인 리듬들이 주로 내부 시계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아니면 외부 시계에 의해서 조절되는지가 그 논란의 쟁점이다. 이 주제의 양 측면 각각에 대해 훌륭한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의견은 생물학적인 시계는 대부분 시선과 같은 내부 파동 생성기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고 유기체는 대부분 다음에 논의될 자연의 에너지 주기와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하듯이 한 세대의 생각이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새로운 진실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과학적인 합의라는 것도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비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견지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은 좀 더 거대한 직물의 일부이고 태양, 달, 행성 그리고 다른 전체들의 리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백하다. 1978년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과학자들은 점성술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편견을 보인다. 이런 주제에 대한 어떤 개인의 관점이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감정적이고 개성적인 부분에 좀 더 기초한 대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자기장과 지정기장. 많은 증거들이 뇌파가 시상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자유진행기간에 뇌의 장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외부의 전자기 리듬에 동조화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연적인 전기와 자기 리듬의 기원은 무엇인가? 지자기장이라고 불리는 지구의 자기장은 나침반의 바늘이 북극을 가리키도록 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현미경으로 나침반의 바늘을 유심히 본다면 바늘이 거의 정지해 있지 않고 다양한 리듬 속에서 앞뒤로 춤을 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리듬의 일부는 하루를 세기로 하거나 일부는 이보다도 느리고 일부는 아주 빠르기도 한데 극저주파 영역, 이것을 시작이 미세맥동이라고 한다. 이들은 슈만 공진, 이렇게 스탠딩 웨이브, 딩딩딩딩딩딩딩 움직이면서 웨이브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공진. 중요한 지구 물리학 현상은 슈만 공진은 태양, 달, 행성 및 다른 천체들의 리듬과 인체 생리상 사이의 물리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독일의 대기 물리학자인 슈만은 지구의 표면과 전리층 사이의 공간이 악기 안의 공간처럼 하나의 공명강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공명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에서의 키를 누르면 공간 또는 공기장의 강의 크기로 변하고, 이로 인해서 그 강 내에 있는 정성파의 주파수가 변하게 된다. 정성파는 강 내에서 움직이는 파동이 그 경계에서 반사되어 만들어진다. 반사될 때마다 매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파동이 만들어진다. 반사파는 원래의 파동에 중첩되어 정성파가 만들어진다. 그림 15.13은 악기와 대기권에서 정성파와 공명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리가는 서로 다른 크기의 파이프를 사용하여서 다른 주파수의 정성파를 만들어낸다. 기타나 바이올린의 플랫이나 지판을 누르면 현의 길이가 변화되어 그 길이에 따른 정성파의 공진 주파수가 만들어진다. 공명음은 악기의 치거나 진동편을 통해서 바람을 불거나 펜을 튕기거나 켤 때 발생한다. 시험한 공기를 위한 에너지는 구름과 땅 사이의 번개 방전에 의해서 제공된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의 날씨가 고요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매초 수백 건의 번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에 약 4,000만 번의 번개가 전 지구에 걸쳐서 발생한다. 물리학 용어를 빌자면 번개가 지표와 전리층 사이 공간으로 에너지를 펌프질을 하면 이것이 극저주파 범위에서 진동 또는 공진한다. 1952년에는 1958년 사이에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에서 슈만은 점차 그의 공진 이론을 더듬어 나갔다. 1995년 1954년에 슈만과 케니히는 그 공진을 탐지해내었다. 1954년 초기 보고 이후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1965에서 82 부분적으로 ELF 영역대를 이용한 자망 중인 잠수함과의 교신에 관심이 있었던 미 해군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았다. 1960년대의 슈만의 이론은 확증되었다. 1972년 번개는 빛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이동하는 전자기적인 정성파를 만든다. 이 파동은 평균 초당 7.86이나 지구 전체를 일조한다. 따라서 지구 표면의 한 지점에 있는 관찰자는 번개로부터 고저파 전자기 신호와 대기의 정성파에 의한 ELF 파동을 모두 경험할 것이다. 고저파의 파동은 전리층으로부터 반사되어 지구로 내려왔다가 전리층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도역 현상은 장거리 전파 통신의 기초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었다. 전자기파처럼 저주파 범위의 슈만 미세 맥동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형태로 탐지될 수가 있다. 평균 주파수는 약 7에서 10Hz이고 이는 인간의 뇌파의 평균 주파수에 상응한다. 이와 같은 상관성은 진화적이고 생리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베이커 63년 83년 전리층이 높아졌을 때 예를 들면 행성의 밤인 측면 공간은 더 커지고 공진 주파수는 감소한다. 지구와 지구 밖에서 기원한 리듬들이 전리층의 높이와 다른 특성들을 변화시키고 따라서 시험한 주파수를 1에서 40Hz의 범위에서 변화시킨다. 또한 지구성의 번개 빈도도 변화한다. 태양의 활동이 전리층을 파괴하는 자기 폭풍을 만들 때 시험한 공기는 완전히 멈춘다. 이로 인해서 장거리 무선 통신에 방해가 올 수 있다. 요약하면 시험한 공기는 지구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구 밖 활동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조정이 된다. 시험한 공진에 대한 면밀하고 기술적인 문헌 비교는 센트만에 의해서 발간되었다.
초저주파 공전은 번개는 휘험한 공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기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덧붙여 직접적으로 1에서 100kHz의 초저주파 범위의 다양한 신호를 생산한다. 이것을 초저주파 공전이라고 한다. 공전은 대기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이 신호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차 확산되고 진폭이 줄어들어서 고주파와 저주파의 요소들을 소실이 되고 약 10kHz의 신호만 남게 된다. 1000km를 넘어서는 거리에서 10kHz의 신호가 우세해진다. 1998년 여야가면 시험한 공기는 대기 현상으로 이래 만들어지고 지구 밖의 활동들에 의해서 변형되고 조정이 된다. 무슨 용어로 말하면 이 신호들은 변조된 주파수이다. 외부 장애에 의한 동조화 증가. 슈만 진동은 원거리로 전파되고 쉽게 건물벽이나 인체를 통과한다. 슈만의 주파수는 심장과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신체의 자기장과 상당히 중복이 된다. 그러나 슈만 공기는 수천 배 더 강력하다. 슈만 신호와 뇌의 알파파가 유사함을 보여준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슈만 공진과 생물학적인 장의 주파수 증폭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진화적인 시간을 통한 지구 자기장과 생체 자기장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983년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외부장과 생물학적인 리듬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유기체는 지구 자기장의 강도, 극성 그리고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1984년 비록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생리학적이고 리듬이 조직화되어 있어서 지자기 리듬의 타임큐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 1968년 인간 집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 장애가 지구의 전자기장 장애나 인공적인 간섭과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다. 슈만 브레인. 브리드먼 등은 지자기 활성의 증가가 35개 정신병원의 환자 입원을 열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1965년 자기 폭풍으로 인한 지자기장의 변화와 관절 환자에서 경련의 빈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1981년 페이리 등은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에서 자살 장소와 50Hz 송전선으로 인한 가장 자기장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1981년 많은 연구들에서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기원의 외부 리듬에 의해서 뇌파의 동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이트는 교통안전에서 중요한 요인인 반응 시간을 측정하였다. 1954년 교통 전시의 방문자들에게 작은 방에 들어갈 때에 키를 눌렸다가 불이 켜지면 키에서 손을 떼라고 요청했다. 2달에 걸친 수천 명의 방문자들의 반응 시간을 기록했다. 동시에 극저주파 미세 맥동 슈만 공진을 모니터링했다. 미세 맥동이 뇌가 다가올 때에 느껴졌는데 라이트는 피험자들의 반응 속도도 이 기간 동안에 느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세맥동이 다시 뇌의 알파파의 활동 공유로 속도가 올라가면 반응 시간이 더 빨라졌다. 교통 전시 후에 라이트는 그의 실험방을 미넨 대학으로 가져와 발전기에 연결된 전선망으로 바닷가 꼭대기를 둘러싸았다. 그는 인공적으로 지구장과 유사한 저준위 저주파 신호를 주었다. 이와 같이 통제된 상황 하에서 장이 반응 시간에 미치는 효과는 전시 동안에 얻은 결과와 비슷했다. 더구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3Hz의 장에 수분간 노출된 후에 반복적으로 두통, 가슴 압박감, 손바닥에 발한을 호소했다. 이런 증상은 어떤 사람들이 뇌가 도달하기 전에 겪는 소위 말하는 날씨 민감성 증상과 유사하다. 해문한 피험자들의 머리 양쪽에 금속판을 두고 저강도의 인공저기장을 주는 실험을 하였다. 유사한 1969년 브리드먼과 그의 연구진들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1977년에 BT는 장시간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항공관제소와 같은 사람들에서 실제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뇌파 동조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피험자들에게 가상 레이더 스크린을 보면서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게 했다.
라이트와 해머의 결과와 동일하게 느린 뇌파는 반응 시간의 지연 및 수행 능력 저하와 상관성을 보였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배우와 연구진은 빛, 온도, 소리, 압력 등의 외부 리듬이 차폐된 두 개의 지하실에 살고 있는 수백 명의 대상자들을 수년에 걸쳐서 관찰했다. 1968년 방 하나에는 철망과 칠판으로 만들어진 차폐막을 추가 설치하여 주변 지자기장의 99%를 정도 차단했다. 체온, 수면, 기상, 배뇨 및 기타 생리적인 활동들의 리듬을 모니터링하였다. 모든 피원자들의 생리 리듬은 길어지거나 불규칙해지고 동조화되지 않고 무질서해졌다. 자기장이 차단된 방에 있던 사람들은 좀 더 길고 불규칙한 생체 리듬을 보였다. 어떤 실험에서는 인공의 전기 리듬과 자기 리듬이 실험실 방 안으로 가해졌다. 매우 약한 10Hz의 전기장만이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중요하지만 잘 언급되지 않은 연구들은 생체 리듬이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극저주파 전기장애에서 동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뇌파의 동조화는 자극에 대한 신경계의 전반적인 반응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반응 시간으로 불리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의식의 변수이다. 이 결과들은 직류 전기 시스템 뇌파의 맥동이 전체 신경계의 톤을 설정한다는 베이커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런 연구들이 뇌우가 다가올 때 모든 사람들이 둔해지고 느리게 반응하게 되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좀 더 느린 반응을 보여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기 파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맹성을 할 때처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뇌파를 자유진행 상태로 들어가게 하면 지자기 리듬에 강하게 동조화된다는 증거가 존재한다.